유로존 악재가 글로벌 장세를 교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철중 연구원께서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환율 한때 1130원입니다.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한때 1130원대로 올라섰다가 11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 1120원대는 10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기어차 미판매 최대입니다. 현대기아차의 10월 미국 판매가 9월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10월까지 두 개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취득세 감면 종료 우려감입니다. 연말 취득세 감면 우려감으로 일부 건설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식 정말 대단합니다. 7월 달을 피크로 8월 판매량, 미국 판매량이 좀 줄었었는데 9월 달에 다시 10월 달에 좀 회복을 했고요. 10월까지 누계로는 지금 90만 대를 넘어가면서 연간 100만 대가 좀 목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3공장 연산 30만 대 규모라는데요. 건설한 보도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자동차 주식 강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 8월, 9월 달 줄어들었던 그 판매량이 10월 달에 다시 좀 늘어났는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이게 좀 의미 있는 사인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자동차주에 대해서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 유의할 게 있다거나 혹시라도 시장 점유율이 좀 추가적으로 좀 미국 내에서 말입니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보기 좋게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죠. 7월 달에 9.9%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9.3으로 줄어들었고요. 지난달에 또 8.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오늘 다시 이제 8.9까지 점유율이 올라섰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자체로도요. 미국 시장 파이 자체도 8%가 전년 동기 증가하면서요. 연율로는 13% 증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제일 좋은 호재 중에 호재라고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요, 자동차 주식 비중은 30%는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오늘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판매에서 상당히 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워낙 이제 베이스 이펙트죠. 이제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한 최근에 2, 3년 동안 보시면은요, 혹시 체크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2, 3년 동안에요, 전년 동기 증가율은 항상 기아 자동차가요, 현대 자동차를 많이 앞섰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기아 자동차는 이제 상당히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2, 3년 만에 거의 처음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판매 증가율이요, 기아 자동차를 소폭이나마 더 앞섰습니다. 23%, 기아차가 21% 늘었으니까요. 상당히 그것도 나름대로는 현대차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나름대로 성적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 점도 좀 흥미로우면서도요,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증가율 면으로 보면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나 같이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현대차에 조금 더 관심을 둬도 될 상황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판매 대수가 늘어났다는 점, 물론 긍정적이지만 이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설주 말씀드리겠는데요. 취득세 감면 얘기가 일부 보도가 됐었는데 좀 와전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50%가 유지되면서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올 연말까지 75%,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이제 50%는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사실 어저께 현대산업개발 주가 빠진 데서 확인되듯이 주택 부문 실적 부진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계속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자동차주 최근에 실적 얘기 나오면서 좀 그래도 오른 종목들은 좀 대형 건설주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좀 같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건설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한국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지금 건설주를 볼 때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보다는 중동발 수주 모멘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좀 전 뉴스에서도 한국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는 전년 대비 1%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중동발 수주 모멘텀에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산업개발이나 그렇게 특화된 몇몇 기업들이 최근에 좀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투자증권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분은 그런 종목보다는 중동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특히 정유회사가 자회사나 혹은 그룹회사로 있어서 플랜트 경험이 많은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국내 부동산에 대한 경기 뷰가 안 좋은 만큼 조금만 개선된다고 하면 바로 좀 더 탄력 있게 변동성 크게 현대산업개발 같은 애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정로는 중동발 수주 모멘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요약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해외 비중 높은 건설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사 그리고 정유 플랜트 시공 경험이 많은 건설사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탑픽은 뭐 GS건설이나 이런 정도. 네,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현대건설,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건설사 뭐 전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고 해외 비중이 높고 또 플랜트 능력이 있는 건설사들 이런 건설사들은 좀 그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국민투표입니다. 그리스 얘기, 뭐 국민투표까지 다시 가기로 했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그 G20 정상회담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인 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뭐 국민투표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학영 위원께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스는 정말 못 믿을 나라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밝혀진 것 같은데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뭐 그리스 지금 의회에서 뭐 그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투표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독일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스 사람이랑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우스갯소리 하는 거를 저는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요. 정말 독일 사람, 정말 똑부러진다는 독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짜증날 수밖에 없죠. 특히 그리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정상들이 새벽 4시까지 일하면서 합의했고, 그 당시에 분명히 그리스 총리는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분명히 영어로 분명히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요. 미국에서의 분위기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어찌 보면 냉소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빨리 디폴트 시킬 걸 디폴트 시켰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하여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에서 총리의 대변인 하는 뉴스 저도 봤지만, 신임 투표, 내각 신임한 투표는 분명히 통과될 자신이 있다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일단 신뢰감은 또 한 번의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G20 회담 앞두고 가장, 프랑스에서 특히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 깐네에서 이번에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에서의 자금 유입을, 자금 지원을 기대했었는데 그쪽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정말 판을 잘 짜놓고 중국 사람들 와서 그것들 가타부터 정확히 말들 안 한 사람들인데 와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길 기대했는데 지금 자기네 판 자체가 지금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정말 머쓱해진 분위기고요. 이번에 정상회담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는 상당히 어느 정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리스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낮아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언젠간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있을까라는 데서 약간 전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ISM 지표라든가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리고 장기적인 특히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시장 경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 좀 회의감이 많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판 자체가 미국으로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 지금 뭐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그리스 자체가 워낙 신뢰를 잃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내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뭐 유로존 탈퇴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디폴트 얘기가 다시 한번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EU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가 이제 그 결의가 됐었는데요. 사실 그 대책들을 보면은 최악의 상황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전개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그 나왔던 얘기가 은행권 자본 확충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리스 헤어컷이랑, 그러니까 50%의 헤어컷이랑 그리스 디폴트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50% 그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과 디폴트를 내서 50%를 할인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어컷을 하는 건 사실은 안 그렇지만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생 상품으로 미치는 충격이 적습니다. CDS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디폴트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온다면 유럽 위기가 유럽 위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신용 상품을 매도했던 미국 금융업체들까지 한꺼번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오히려 벼랑 끝 저온수를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헤어컷 50%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60% 혹은 70% 그 이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코멘트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파펜드로 총리의 의지대로 정말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조금 반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파펜드로 총리의 그 여당 의석수가 152석인데요. 총 300석 중에서 간신히 2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 6명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말로 이번 금요일날, 그러니까 11월 4일 금요일날 그 파판드로 총리의 내각이 신임을 받은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2012년 1월에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간다고 하면, 혹은 오늘 G20 정상회의 이전에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국민투표까지 안 갈 만한 어떤 당근을 제시해 준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리스 디폴트 관련해갖고 예전에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사례를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전염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들하고는 좀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국민투표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그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00선 붕괴입니다. 그리스 악재가 터지면서 1900선을 회복한 지 5일 만에 다시 1800대로 코스피는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이고 나름대로 흐름 자체는 뭐 견고한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1850선이면은 예전에 이제 박스권의 상단, 그러니까 저항대였죠. 그리고 지금 21선이 딱 고위치와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지지대로 좀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얘기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항선은 돌파되면 항상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1850선 지지가 돼야 되는 선이고요. 지지가 안 되고 떨어지면 주식 비중은 다시 기존에 70에서 80%였다 그러면 60에서 70%로요. 10%포인트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분히 뭐 물타기 이런 관점으로 특히 중소형주 테마성 주식 대응하시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해서 뭐 예측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전 이거죠. 오늘 지금 막 속보로 저도 이제 보고 있지만 한미 FTA 건이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준안 자체가 상정됐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본회의까지 통과될지 어떨지야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은요.
만연하게 완전히 무산되는 쪽으로 가면은요, 시장은 1850이 아니라 그 이하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양국 간의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국에서의 시각이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그런 것은 분명히 유효되겠지만 오히려 그리스 문제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싶네요. 예, 좀 전에 이학영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속보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됐다, 좀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단연 보면은 자동차가 지금 대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저희 예상치 못한 좀 그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가 단연히 단연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그 조정 타이밍인데 이런 IT나 자동차 쪽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그 코스피 형세 자체가 약세장이라고 보면 IT 자동차 핵심 블루칩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011년 11월의 장은 공매도 재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09년 6월에도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11월 9일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오히려 핵심 블루칩을 위주로 강세, 그러니까 대형주를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고 중소형주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사실 중소형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낮았던 만큼 외국인이 안 좋게 보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도를 쉽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모멘텀이나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시장 점유율 상승세나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은 핵심 블루칩을 가져가는 게 맞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놓여 있고 밴드의 상단에 놓여 있다라고 봤을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블루칩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생각해야 될 변수가 공매도를 다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공매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또 뭐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네이키드 공매도 금지하고 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분명히 지금 경제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되고 그리스에서는 국민투표 한다고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게 조금 연장될 수도 있긴 한데 대우증권이 거의 1조 넘게 유상증자를 하고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모두 다 헤지펀드를 대비해서 증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헤지펀드가 출범하려고 하면 공매도 금지는 11월 정도에는 해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헤지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면서 전 세계 헤지펀드 의 절반 정도,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공매도 전략입니다. 롱숏 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해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는 일단은 헤지펀드랑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꼼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주 정확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로존 사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